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 같은 소수를 위한 물건이었고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였습니다. 휴대전화, 냉장고, 심지어 그냥 일반 전화기까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미 2천만 대를 훌쩍 넘었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냉장고가 없는 집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비싼 차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이 딱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4천만 원 이상은 줘야 그나마 탈만한 전기차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공개된 EV9은 제네시스랑 벤비와 저렴을 할 가격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전기차도 곧 몰려올 겁니다. 어떤 차가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서 중국 전기차를 많이 언급하죠.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더 이상 중국 전기차 이야기는 깊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차, 미국차, 심지어 우리나라 회사들도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구멍을 찾거든요.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한순간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버립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금방 고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원재료를 찾아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원재료가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해버리거나 이것도 성에 안 차면 아예 원재료를 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대기업이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은 굴러가고 기업들도 살아남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나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보급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수요도 많아지거든요. 이럴 때 비로소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하는데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대중화거든요. 대중화가 되려면 특정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비쌌을 수 있어도 공급과 수요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도 대중들이 살 수 있는 안정화된 내지는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스마트폰 이런 것도 모두 마찬가지. 그리고 전기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침 보급형 전기차도 요즘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망도 살짝 수정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폭스바겐이 3천만원대 ID2라는 차에 이어서 2천만원대 ID1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ID2보다 한 체급 아래에 있는 차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업이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이게 폭스바겐 최초의 양산은 전기차였는데 이 차의 후속 모델 개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2천만원대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스바겐이 자회사인 파워코가 개발한 통합각형 배터리 덕분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전체의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니까 폭스바겐은 배터리 원가를 낮추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본 거죠. 이미 파워코 발렌시아 공장에서 ID2에 들어갈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게 ID1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생산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제조 비용이 저렴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도에서 보급형 전기차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폭스바겐 산하 브랜드인 쿠프라랑 스쿠다까지 플랫폼을 공유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한마디로 내연기관 차가 플랫폼화를 해서 생산 단가를 확 낮춘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 차체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플랫폼화해서 가격을 낮춘다 이겁니다. 이미 테슬라나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제조사들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미국 브랜드들도 비슷합니다. GM의 가장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쉐보레가 이코노스 EV를 국내에도 출시할 예정이고 이 차도 3천만원대 가격으로 관심을 받던 차잖아요. 뿐만 아니라 블레이저 EV랑 말리부 후속 개념으로 전기차가 하나 더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GM이 하면 포드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포드도 픽업트럭 같이 보급형 전동화 모델로 활용할 차들도 많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브랜드도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현대차보다도 기아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추리하기로는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비싼 차, 기아가 좀 더 저렴한 차를 파는 거죠.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영업이익도 잡고 점유율도 잡는 그런 건데 현대차는 아직은 좀 안정적인 차들을 위주로 계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아이오닉7 대부분이 잘 팔리는 차들 위주죠. 기아는 현대차보다 다양한 계획이 돋보이는데요. 당장 EV9 다음으로 출시되는 차가 EV5하고 EV3라고 하죠. EV5는 스포츠지급 전기차라서 블레이저 EV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보조금 포함 3천에서 4천만원대 가격이 형성될 거고 EV3는 그간 말이 많았던 보조금을 제외하고 3천만원대인 전기차입니다. 이 소리는 보조금까지 더하면 2천만원대로도 살 수 있는 차가 나온다는 건데 사실 이건 시장 상황이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을 평생 줄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대당 보조금을 줄여도 총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애초에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것도 일몰제로 운영 중이잖아요. 일몰제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계약적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고한 정책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책을 당시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까지 정책이 연장되어 있는데 2025년 전으로 판도가 한번 크게 바뀔 겁니다. 당연히 줄어드는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를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해치백 같은 차들이 5천만 원을 훌쩍 넘는데 누가 사겠어요? 이건 절대로 특별한 전망이 아니고 자꾸 그럴 일 없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고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이 어려울 뿐이지 이미 출시 예정인 차들이나 주어진 조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소비자들도 언제까지 중형차랑 대형차만 전기차로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훨씬 저렴하고 크기도 작으면서 효율은 지금보다 좋은 전기차가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굳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보급형 전기차 이야기에서 중국 브랜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빠른데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줄도산하는 중국 전기차 회사나 관련 협력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리적으로 사업이 용이하도록 모여있거나 해야 하는데 땅덩어리도 너무 크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뛰어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중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 기업이 운명이 크게 바뀌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게 지난번에도 이걸 언급해드렸더니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국 브랜드 중에서 완전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아디나 지리자동차 같은 상위권 브랜드는 망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런 애들은 중국 내 판매량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브랜드들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뻗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를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이미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사라질 거란 거죠. 영향력을 전 세계로 뻗기 어렵다는 말은 중국 브랜드가 순수하게 자사의 힘만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시장 진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BM이나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그룹처럼 자사 이름만으로 시장 정착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우선 통계 착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죄다 중국 자국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아디입니다. 전 세계 판매량이 187만 대라고 하는데 이 중 180만 대가 중국 판매량이고요. 지리 자동차도 순위권에 있는데 얘도 알고 보면 지리 볼보 그룹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는 벤츠나 볼보, 르노 이런 브랜드들을 끼고 가지 않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기술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회사들도 중국 정부가 산업을 키우겠다는 명분 하나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도 없지 않아서 비아디나 지리차 정도로 발전을 못한 회사들은 중국 내에서도 사라질 거고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굳이 중국 브랜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요. 물론 이건 전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자료, 동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저희 판단이 그렇다는 거지 중국 전기차를 비중 있게 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과 전망은 다 다른 거니까요. 다만 중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글로벌 질서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브랜드는 자국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 상황에서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중국차는 진출을 못하죠.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규모와 자본이 막강하다고 해서 생각보다 쉽게 다른 시장에 정착하지는 못할 거란 거고 시장 상황과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저렴한 전기차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 글로벌 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포인트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